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대학협력마을재생 프로젝트 참여한 경기대학교 작업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로 있는 이영범입니다. 반갑습니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의 전체 37명의 학생이 서울시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저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는 서울시 관악구에 자리하고 있는 돌샘 행복마을을 맡아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건축학과 스튜디오들이 개별 스튜디오 단위로 진행되는데, 이번에 저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에서는 3개 스튜디오가 연합해서 각 스튜디오를 맡고 계신 3분의 교수님들이 조금씩은 관심 분야나 전공 분야가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전공 분야나 관심 분야 다른 전공 분야들을 같이 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돌샘 행복마을에서 학생들하고 함께 좀 더 재미난 작업, 그리고 돌샘 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일상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핀셋처럼 마을의 주민들의 행복을 뭔가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공간들을 좀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관악 돌샘 행복마을은 관악구 삼성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체 면적은 대략 한 13,000평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원래 신림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전치지역으로 빠지면서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형태로 지금 현재 진행돼서 서울시 예산을 통해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건축돼 가지고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대 수는 대략 한 884가구 정도, 그래서 한 2,23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마을입니다. 근데 이 관악돌샘 행복마을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사지입니다.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요. 그리고 골목이 굉장히 좁아서 주차장 같은 게 굉장히 심각하고,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다세대 다가구 빌라들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관악돌샘 행복마을의 역사를 항공사진을 통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 돌샘 행복마을은 원래 1969년도에 이 땅에 해군 퇴역군인들에게 주거지를 마련할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개설 허가를 내주면서 마을이 처음으로 이제 조성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1970년대 이후 80년대, 90년대에 인근이 이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마을이 지금의 이제 모양새를 갖추게 됐습니다. 관악돌샘 행복마을은 고령자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이 관악구의 전체 평균보다 훨씬 더 높고요. 다만 이제 고령자이지만 이 마을이 갖고 있는 장점은 20년 이상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주민수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주민들이 마을의 어떤 애정이라든지 혹은 마을에서의 어떤 삶에 대한 기억들을 자신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서 그것이 결국은 마을에 대한 애정으로 연결되지 않나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민 워크숍들을 통해서 마을의 목표나 미래상,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의 미래상이 뭘까, 이런 것들을 작업을 이미 이제 사전에 진행을 했던 것들을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행복한 마을, 그리고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마을이 결국 주민들이 꿈꾸는 돌샘 행복마을의 어떻게 보면 가치인데, 이 과정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나게 놀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을에 고령자들이 많기 때문에 고령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에이징 인 플레이스라고 이야기하죠.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에서 마지막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뭔가 이게 마지막 생애까지 좀 더 행복함, 동네 이웃들하고 함께 행복을 나누면서 동네를 떠나지 않고 동네에서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아마도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돌샘 행복마을이 꿈꾸는, 주민들이 꿈꾸는 마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존의 관악 돌샘 행복마을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협동조합을 조직해가지고 이런 버섯재배 활동도 하셨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수익을 만드는 일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버섯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활동을 하셨는데 이 협동조합의 활동이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악돌샘 행복마을에 이런 협동조합의 주민 주도성들에 주목을 했었고 이런 활동들을 돌샘 행복마을에 주민들이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기존에 있던 주민들의 관심사라든지 활동의 경험이라든지 기존의 조직들을 잘 활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찾아내려고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됐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환경 관리 사업의 예산을 받아서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지어졌습니다.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부에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이 작지만 이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런 공간들이 생기니까 기존에 있던 주민 조직들이 이 돌샘 행복마을을 꿈꾸는 주민들의 어떤 미래상들을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해서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활동들을 작지만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다양한 공동체 활동들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주민들이 이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뭔가 하고 싶어하는 추가적으로 확장해서 하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주민들이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들은 작지만 주민들의 힘으로 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활동들이 마을에서 많이 벌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주민 사랑방이나 그 다음에 키즈 카페나 그 동아리방이나 이렇게 이제 지역 공동체 활동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동작업장이라든지 혹은 텃밭을 통해서 뭔가 작물을 재배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활동 이런 부분들을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뭔가 이렇게 내부에 갇혀져 있는 그런 활동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이용해서 주민들이 좀 더 주민 활동들을 확장시켜 나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받아서 관악돌샘 행복마을의 학생들하고 함께 1차로 이제 답사를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서울시하고 주민들하고 함께 워크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동안 마을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 다음에 마을에 어떤 조직들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은 그런 조직들의 활동이 계속 되고 있는지, 또 현재 주민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을 활동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을 재생과 관련해 가지고 기존에 여러 사례라든지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줌을 활용해서 전문가 특강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특강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전체 9번의 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1차적으로 서울시에 다양한 저층주거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주거지의 마을 재생과 관련해서 서울시 저층주거지 사업단의 인양봉 단장님을 모시고 첫 번째 특강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마을에서의 거점 공간의 역할을 통해서 마을이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TIUM 도시재생 활동가 협동조합의 정영희 이사장님을 통해서 거점 공간의 역할 같은 것들을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의 거버넌스 단장인 윤준우 단장님을 통해서 서울시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사업의 이해를 저희가 또 받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도시연대 김은희 센터장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에서 주민 참여라는 게 뭐고 주민 참여의 역할과 주민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을 어떻게 이끌어낼 건지 이런 내용들을 또 특강을 통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목포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되는 목포 건맥 1897 시민자산화죠.
마을 주민들이 실제로 소유해서 펍을 운영하는 건맥 마을펍 사례라든지 그 다음에 슬기로운 동네 생활이라고 전주에서 빈집을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별의별의 고은솔 대표님을 통해서 정말로 슬기로운 동네 생활이 뭘까라는 것에 대한 내용도 들었고, 그다음에 부산에 굉장히 경사지 마을이고 노령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유사한 성격의 아미초장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초장의 5년간의 도시생 사례를 저희가 마지막으로 듣고 본격적으로 관악돌샘 행복마을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키며 사는 삶터 일상이 만드는 작은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관악돌샘 행복마을에 경사지가 심하고 그 다음에 노년층의 거주비율이 높지만 이 삶터 안에 그동안에 기억을 안고 살아왔던 주민들에게 이 마을이 정말로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보금자리가 되기 위해서 작은 공간들을 잘 발굴하고 그 공간에 주민들의 일상을 결합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골목 곳곳에 담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다양한 세상살이에 사람 냄새 나는 그런 어떤 삶터로 그런 걸 어떻게 좀 더 전환시켜 줄 수 있을까라는 공간의 지혜를 학생들하고 함께 찾는 작업을 통해서 열린 마음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참 주민 만들고 어울려 사는 즐거움, 마지막으로는 살고 싶은 동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이런 작업들이 결국은 저희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 설계 스튜디오가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주민 인터뷰도 하고 마을 도시기록의 조사 분석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주민들의 수익사업의 사례들이 뭐가 있었는지도 분석하고 마을 특성에 따라서 경사지의 무장애 공간이라든지 혹은 반지하 공간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5개의 사익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할 건지 마을 전체가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된다면 그 마을 놀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꿈꿀 수 있는지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나 미림여고하고 연계해서 마을 학교 같은 거를 구성한다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마을의 다양한 마을 공작소라든지 공유 주방이나 마을의 작은 도서관과 같은 공유 공간들의 활용 가능성들을 어디서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 그리고 청년의 유입을 통해서 마을에 어떻게 보면 청소년과 청년이 함께 사는 거 혹은 다양한 세대들이 통합될 수 있는 마을살이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조금씩 실험하고 실천해 나가면서 정말로 행복마을을 가꿀 수 있는 가능성들의 프로젝트가 뭐가 있을지를 저희가 세세하게 살폈고 다시 학생들이 이제 팀을 짜가지고 저희가 37명의 학생이 20개 팀을 구성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팀별로 마을을 재답사하고 주민들을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인터뷰하는 여러 가지 장면들을 저희가 영상으로 촬영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세 분의 교수님들이 학생들하고 답사하면서 현장 수업도 진행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관악돌샘 행복마을의 여러 가지 현황도 분석하고 문제점도 파악하는 데서도 시작을 했어요. 비탈진 경사, 그 다음에 좁지만 방치되어 있는 건물의 사익 공간, 그 다음에 버려진 유휴 공간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부족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기반해서 관악돌샘 행복마을의 이런 장소적인 특성하고 또 주민들이 이런 물리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마을에서 우리가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을의 어떤 장소적 특성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에서의 어떤 활동, 수요죠. 이런 것들을 파악해내고 이 둘을 어떻게 서로 연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부터 작업이 출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개 팀이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데 각 팀별로 주제를 보시면은 전환 마을입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보면 에너지나 그 다음에 먹거리의 전환을 어떻게 꿈꿀 수 있을까? 그리고 마을 녹지미술관 같은 경우는 이 마을이 비오톱 5등급 정도인데 마을의 생태 환경을 복원해서 마을의 생태 환경 자체가 하나의 마을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뭔가를 제안하는 프로젝트가 마을 녹지미술관이 되겠습니다.
마을 곳곳에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쉼터를 만드는 마을 미니스터 프로젝트도 있고요. 전환마을과 연계해가지고 제로웨이스트 마을입니다. 정말 쓰레기가 안 나오는 그런 어떤 마을을 꿈꾸는 프로젝트도 같이 결합되어 있고, 그거와 연계해서 로컬 푸드 프로젝트라든지 혹은 마을의 작은 공간들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협소 놀이터나 마을 전체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들을 잘 찾아내고 그 공간들을 놀이 개념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전체 마을 지도상에서 매핑해내는 마을 어린이 놀이지도를 제작하는 이런 작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픈랩 스튜디오라고 해서 마을의 어떤 다양한 공간들을 고정되지 않고 유연하고 임시적으로 그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뭔지를 실험도 해보고 실천도 해보는 이런 오픈랩 스튜디오 같은 프로젝트까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있는 20개 프로젝트를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20개 프로젝트들을 마을에 다 얹혀보면은 사실은 돌샘 행복마을의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마을에서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을 통해 행복을 갖고 나갈 수 있을까라는 하나의 마을 사용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20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전환마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이죠. 에너지 전환, 그 다음에 쓰레기 제로 마을,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음식, 먹거리의 문제. 그래서 풀뿌리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성격으로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에 어떻게 보면 체질을 바꿔나가는 그런 어떤 제안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마을의 규모도 작고, 그 다음에 마을에 여러 가지 노령화된 노인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이런 부분들을 실현하기는 어렵겠지만, 주민들이 그래도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있다라는 걸 인터뷰를 통해서 이끌어내고,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그 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사랑방들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활동들을 통해서 전환마을의 가능성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전환마을과 관련돼 가지고 주민들이 향후에 뭘 원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환마을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뭔가 이렇게 강박관념으로 의무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마을에서의 어떤 즐거운 축제죠. 전환마을로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과정이 하나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먼저 전환마을을 알리는 마을 신문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죠. 미림여고가 학생들이 함께 마을하고 결합해서 마을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한다면, 이런 전환마을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뭔가 이게 조금씩 느리지만 마을이 정말 체질 개선하는 전환마을로 넘어갈 수 있다. 그래서 세부적인 어떤 과정들이죠. 크게 보면은 에너지와 먹거리의 어떤 전환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지속가능 마을로 가기 위한 공간적인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전환마을에 여러 가지 레이어들이죠. 에너지, 그 다음에 먹거리, 그 다음에 생활문화, 해당되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마을에서 이런 전환마을로 실험할 수 있는 여러 장소를 발굴하고, 그 장소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서 그게 작동되는지 주민들의 생활하고 밀착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마을 전체에다가 이렇게 앉혀내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마스터 플랜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림여고 학생들하고 함께 전환마을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소위 SNS를 통해서 활용해서 전환마을을 꿈꾸고, 이 전환마을과 연계해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는 제로웨이스트 마을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상을 통해서 결국은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민 참여나 결국은 지속 가능한 마을의 형태로 제로웨이스트 마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제안을 하는 프로젝트인데, 이 제로웨이스트 마을은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로웨이스트를 경험하기, 그 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마을로 발전하기, 그 다음에 제로웨이스트 마을의 하나의 모델이 돼서 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데 이 프로젝트에서는 제로웨이스트 마을을 경험하는 거와 관련해서 1차적으로는 쓰레기를 줄이고,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거절하고, 혹은 그런 게 생기면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없애서 제로웨이스트 마을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제로 웨이스트 마을에 구체적으로 공간 전략들을 이제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에 제로 슈퍼나 제로 관리소를 기존에 있는 주택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넣어가지고 이런 공간을 통해서 뭔가 제로 웨이스트 마을이 주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제로 창작 카페라든지 제로 정거장, 그다음에 기존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연계해서 뭔가 주민들이 하나의 거리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직접 뭔가 이렇게 체험하고 홍보도 되고 체험도 하고, 그걸 통해서 각각이 살고 있는 자기 어떤 집이죠. 자기가 살고 있는 일상의 주거까지 제로 웨이스트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그런 작업들을 지금 현재 이 제로 웨이스트 마을에서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하고 있는 재봉틀 작업장 같은 거를 계속 활용한다라든지, 공간이 잘 활용되지 않는 제로 놀이방을 아이들이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다양한 장난감을 만드는 제로 놀이터 같은 프로그램으로 이런 것들을 공간을 조금 더 전환시켜 가지고 쓴다라든지,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 제로 웨이스트 마을에서 뭐 아주 작은 제로 정거장도 제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로 관리소가 주축이 돼서 모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동네 어떻게 보면 동네 바깥에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거나 혹은 슈퍼마켓이라든지 작은 동네 가게들을 제로 슈퍼나 제로 카페로 유도하는 이런 작업들까지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프로젝트는 오픈랩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노년층 혹은 아동이나 청소년, 그다음 성인 이런 다양한 그룹들이 함께 마을의 버려진 공간이나 혹은 유휴 공간들을 통해서 세대가 통합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오픈랩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실험해보고 그것들을 마을의 일상생활 공간 안에 다시 접목시켜 나가는 이런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게 이 오픈랩 스튜디오입니다. 이 오픈랩 스튜디오에서 예를 들면은 놀이를 통해서 다양한 마을 놀이터의 가능성들을 탐구해 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오픈랩 스튜디오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뭘 원하는지 인터뷰를 하고, 그 다음에 마을에 이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하는 수평적인 거리죠. 그 거리 안에서의 다양한 쉼터나 혹은 오픈랩 스튜디오가 개설될 수 있는 유휴 공간의 사익 공간들을 발굴하고, 그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서로 다른 세대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프로그램들을 제안해서 끊임없이 공간이 마을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어떻게 보면 일상의 이슈들을 이 오픈랩 스튜디오를 통해서 실험하고 또 그리고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 공동 이용 시설로 그것들을 전환시켜 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이 오픈랩 스튜디오예요. 그래서 마을 전체가 주민들이 꿈꾸는 일들이죠. 주민들이 꿈꾸는 행복을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작은 가능성들을 뭔가 이렇게 발굴해내는 그런 역할이 오픈랩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마을의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을 통해서 마을 주민이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을 바깥에 있는 카페라든지 혹은 다른 음식점들을 통해서 로컬 푸드 운동들을 이 마을이 이제 돌샘 행복마을이 중심에서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로컬 푸드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개개인들이 할 수 있는 로컬 푸드의 키트를 디자인해 그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혹은 카페에서 커피 배양토들을 뭔가 받아서 주민들이 텃밭이나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뭔가를 생산해내고, 그게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의 공동 주방을 통해서 반찬 카페 형태로 전환되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제로 웨이스트나 전환 마을과 연계해 가지고 이런 로컬 푸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주민들이 풀어나갈 수, 이거는 앞에 말씀드렸던 주민들이 버섯을 키웠던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조직들하고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컬 푸드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도들을 주민들한테 좀 더 일깨우고, 올바른 먹거리, 그리고 그 먹거리 안에 담겨져 있는 어떻게 보면은 그 향후에 여러 가지 작은 마을 단위에서의 어떤 도시 농업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이해하고 직접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통해서 작지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구적 의제인
어떤 올바른 먹거리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텃밭에서 뭘 키워왔는지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수확이 빠르고 그다음에 재배가 쉬운 이런 채소들도 주민들에 공급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키트도 이제 나눠줘서 집에서도 뭔가 키울 수 있고, 그다음에 건물의 외벽이죠, 벽면들을 이용해서 뭔가 수직 텃밭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한다면 다양한 어떤 채소들을 수확하고, 이게 주민 공동이용지도로 가서 반찬 가게에서 이런 다양한 판매 메뉴들이 만들어지고,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지금 현재 20개 팀이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뭔가 주민들을 만나고 주민들의 의견들을 듣고 주민들하고 함께 저희가 꿈꾸는 이런 내용들을 주민들하고 함께 공유하고 서로 토론하고 뭐 이런 어떤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갖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급적이면 자주 마을을 답사하고, 그 다음에 주민 개개인 분들한테 마을의 속사정들을 듣고,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마을의 공간들을 잘 발굴해서 정말로 돌쌤 행복마을의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4학년에 연합 스튜디오가 서울시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를 관악 돌쌤 행복마을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송석재라고 합니다. 저희 연구실은 이번에 그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 중에서 정든마을이라는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8명의 대학원생과 2명의 튜터진, 그리고 2명의 교수님들과 함께 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잠시만요. 도시를 먼저 이해하고 분석하지 못하면 마을 재생에 대한 어떤 핵심도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전제를 했기 때문에 먼저 서울을 이해하는 데 좀 목적을 뒀었고요. 그래서 스튜디오 주제를 포스트 트라우마틱 어바니즘이라는 어떤 좀 은유적으로 명명하는 그 자세를 취하고 나서 정든마을을 좀 분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그 급속화된 경제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구 집중화 현상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에 그때 정부에서 주택 공급적 정책들을 여러 가지로 이제 내세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아파트, 연립주택, 그리고 다세대 다가구, 뭐 그중에 부흥주택, 정든마을에 있는 부흥주택도 그러하고, 이런 여러 주거 타입들이 모여 있는 혼재된 도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과연 이제 우리 삶하고 잘 맞는가 안 맞는가가 최근 들어서 평가받고 있는 중인 거고, 도시재생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는 여러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소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요. 건축이라는 공간이 정말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냐, 뭐 A에서 B로 가는 그 목적이 길을 왼쪽에 두든 오른쪽에 두든 똑같은 거 아니냐, 길을 꺾든 일자로 가든. 근데 사실 오래전에 이미 프랑스의 그 저명한 미셸 푸코라는 철학자가 공간 배치하고 분배 논리가 권력하고도 연결되고요, 가치관과 삶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그 감옥을 통해서 한번 연구 자료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은 또 윈스턴 처칠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의사당이 폭파된 이후에 우리는 건물을 만들고 건물은 다시 우리를 만든다. 이런 사조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건축이 이제 우리 인간 생활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정말 정설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주장이었었던 거고요. 사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주민협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마을재생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에게 좀 더 알기 쉽게 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히스토리컬한 부분을, 역사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정든마을만 보고 이야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이라는 도시의 주거 문화들이 왜 이렇게 됐나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단지 난개발, 재개발의 역사, 그래서 소필지가 감소했었고, 사실 그 소필지라는 게 지금의 저층 주거지 타입이 노후화가 되고
아파트하고의 어떤 권력 양상 체계를 나타냈죠.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도 내가 아파트 브랜드에 살게 되면은 저층 주거지에 사는 어린아이가 좀 위축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이게 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서울시 참 아파트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지금도 저층 주거지하고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는 부분이 저층 주거지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다들 빌라에 살기 싫어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 과연 이 그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보다 못한 것이냐. 사실 이제 전 세계적인 주거 문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은 뭐 노동자 집합주택으로서의 아파트도 있고요. 뭐 고급화된 아파트도 있고 공동주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저층 주거지가 엄청난 저희는 그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얘기를 공간학적으로 좀 보여드리자고 한다면, 아파트 한 15층에 사는 사람이 이제 시장을 가려고, 장을 보려고 하는 프로세스를 살펴보면은 이후 집합 주택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주차장을 가죠. 그리고 주차장에서 이제 마트를 갑니다. 물건을 담고 다시 주차장에 차를 타고 와서 자기 집으로 오죠. 굉장히 빠르고 편리해요.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불편한 게 없습니다. 반대로 이제 저층 주거지에 이제 마을 시장을 가는 사람 프로세스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내가 3층에 주거하고 있는데 옆집 아줌마를 만날 확률이 아파트보다 높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엘리베이터는 사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2, 3초, 10초 지역 주민을 만난다고 해도, 5층에 사는 사람 만난다고 해도 상호 인지가 없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층 주거지의 어떤 3층이나 2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다는 몰라도 그 동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내가 몇 년 이상 살았다면 싫든 좋든 간에 보고 인사할 수밖에 없는 사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를 한번 나누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걸어가면서 또 마을의 친한 분들하고 또 인사하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시장을 가서도 시장을 가면은 상가가 하나 단독 오너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 물건 갖고 흥정을 할 수도 있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요. 또 서로의 안부를 묻는 이런 이벤트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불편합니다. 이 저층 주거지의 프로세스가 아파트 이제 공동주택 큰 주거지의 프로세스보다 불편하지만, 인간적인 면에서, 휴머니티의 면에서 보면은 위생하고 어떤 그 환경적인 미학적인 부분들만 조금만 터칭을 해준다고 한다면은 저층 주거지가 아파트보다 훨씬 훌륭한 고급 주택화가 될 수가 있다고 저희는 믿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방법론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정든마을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좀 바꿔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판단을 해봤더니, 이미 도시재정비법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서울시에서 많은 스터디를 해왔어요. 그동안에 많은 활동들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누적된 게 있었고, 정든마을에 대한 리서치도 이미 끝난 상황이라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참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보자. 한번 이게 그 행정적인 부분을 떠나가지고 그 안에 속속들이 한번 챙겨보자 해서 일일이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어가면서 그 안에 공간들을 전부 다 리서치하고 탐색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에 뭘 할 수가 있는가. 왜냐하면 재정비 사업이라는 건 사실상 기반 시설을 건드릴 수 있는 부분밖에 없습니다. 이게 사유지를 어떻게 법정 수용력으로 이렇게 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로 포장을 다시 한다든가, 담장을 허물어주고 뭐 벽화 작업을 해준다든가, 이 정도의 제스처밖에 되질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 해서 재건축, 재개발을 이겨내는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가깝다고 좀 볼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든마을은 굉장히 여러 가지 공유지가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정릉천이라든가 뭐 이렇게 군데군데 조그맣게 이제 제스처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거죠. 이제 공유지, 그러니까 사유지가 아닌 곳을 터칭을 해가지고 좀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작업들이 보이지만, 실상 이제 사유지 같은 경우,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사유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력적인 공간으로는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뭘 할 수 있을까를 3개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첫 번째 팀이 이제 자연을 가지고 좀 이 마을을 한번 재생시켜보자라고 하는 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요소는 사실 서울시를 이렇게 보면은
자연이 없다, 공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계 뭐 10위권 안에 드는 도시들 중에서 서울은 상대적으로 되게 자연 그 비율이 높은 도시에 속합니다. 단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만지거나 접근할 수 있는 그 자연이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뭐 5, 6년 전만 해도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는 게 있었고 관망식 조경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는 마을을 만들고자 하려면은 자연을 좀 마을에다가 녹여내자 하는 뭐 결과가 어떤 그 리서치를 통한 결과가 이루어졌었고 이 많은 사실 스터디를 했는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제가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어떤 주민들의 그 인터뷰 결과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브랜드화할 수 있는 거, 정든마을을 브랜드화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 수 있게 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실질적인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자 한다면은 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그린 스트리밍 전략을 갖자라고 하는 것도 어떤 설계의 일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뭐 공유지나 국유지만 건드릴 수 있는 제한적 요건이 있기 때문에 사유지는 못 건드리기 때문에 길을 좀 확장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아니면 빈지 필지 같은 걸 시에서 매입을 했을 때 그 공간에다가 다시 뭘 짓자 아니면 다시 뭐 리노베이션 하자가 아니라 비워내자라는 거였습니다. 비워내고 그 공간을 마을 주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시설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공동 텃밭이나 뭐 가드닝 할 수 있는 공간, 그 공간들이 이제 커뮤니티가 돼서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가 계속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충돌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은 살기 좋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여전히 이것도 사실 그 사이사이가 도로가 있기 때문에 한계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제가 한 가지 좀 파격적인 그 제안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우리 랩실에서 결과 나온 것에 대해서. 그래서 프로그램도 뭐 여러 가지 정했어요. 새싹길, 뭐 나눔길, 창작길 해가지고 마을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보시켜주기 위해서 뭐 단순히 이제 조경 처리로 하는 마을을 가꾸자가 아니라 가든 스쿨, 가드닝 스쿨도 열 수 있고 이 마을에 가면은 이 마을에 가면은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대,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대 하는 어떤 그 브랜드 전략 같은 것들도 좀 형성을 했고요. 실질적인 이미지로 봤을 때 이런 무허가 건축물이 있으면은 여기다 뭘 다시 짓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덜어내가지고 텃밭을 해서 시장화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뭐 플리마켓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제스처를 두자라는 거였고요. 마찬가지 여기 있는 무허가 건축물도 뭘 새로 짓거나 리노베이션 하자가 아니라 비워내서 뭐 이제 여기서 재배한 어떤 텃밭에서 재배한 것들을 갖고 마을 주민들끼리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이렇게 같이 뭐 파티를 한다든가 식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겠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수용할 수 있는 카페를 둔다든가 하는 것들을 각각의 길에다가 좀 넣었고요. 부흥주택이라는 게 사실 문화재로서의 가치는 아직까지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지만 근대문화유산으로서는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봐요. 50년대에 이제 첫 번째 주택 공급 정책으로 만들어진 이제 타이폴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오랜 시간 길게 100년 지났을 때 우리의 그 한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진 주택이었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후대에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문화자산이 될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흥주택 같은 경우에 리노베이션을 통해 가지고 좀 다르게 구성하는 거를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전면 그 정든마을 전면에 들어가면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마을 게이트와도 같은 입장이라서 이 부분은 조금 나중에 프로그램이 바뀌면 뒤에서 이제 가드닝이나 이제 텃밭이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판매 체계의 이면 가로로 좀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팀의 아이디어는 마을에 놀이터를 만들자인데 사실상 놀이터라는 개념보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좀 제공해 주자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그라운드 플로어라고 하죠. 1층 부분은 사실 그 보행 동선하고 주차를 하기 위한 동선 이외에 조경으로 채워져 있고 요즘엔 좀 잘 나오긴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은 아파트들이 조경하고 놀이터 요 정도로만 채워져 있고요. 저층주거지의 1층을 한번 상상을 같이 해보시죠. 저층주거지의 1층은 대부분이 지금 그 연립주택
제외하고 지하층을 어느 정도 팔 수 없는 곳은 다세대 다가구의 경우 필로티형 주거 타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을 들어가면은 거의 1층이 주차장과도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층 부분이 이렇게 필로티로 떠 있고 차들이 막 빽빽하게 2중 주차, 3중 주차 돼 있고 도로는 걷기 위한 도로라기보다 이제 차도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에 사는 사람들이 1층 공간이라는 게 사실상 도로와도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막아버리자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놀이터를 만든 트랙길을 만들어 갖고 지금 현존하고 있는 마을버스 라인을 좀 우회를 시키고 요 가운데 길을 통제를 해가지고 아예 이제 차가 없는 거리로 만들고 이 필로티 부분을 활용을 해서 하나의 단지화를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세대든 350세대든 묶어가지고 이걸 하나의 단지화를 시키게 되면은 이 1층 그라운드 플로어가 전부 다 커뮤니티 시설들이 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넣어도 여태까지 마을 재생을 통해 갖고 나왔던 많은 프로그램들을 넣어도 실현 가능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거, 컨텐츠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엄청나게 많은 스터디를 통해서 누적이 많이 되었다고 봐요. 이거를 건축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계점 때문에 이제 키즈랜드, 키즈키친 뭐 이런 이미지들을 이제 학생들이 좀 갖고 왔던 거고, 뭐 마을 기업도 만들자, 정든 프렌들리 해가지고 뭐 기업하고 대학하고 마을하고 상생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자. 이거에 이제 기획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결국에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사유지를 건들 수가 없는 부분이 한계이기 때문에 마을 재생이라는 게. 그래서 뭐 정든공원, 북갤러리 마찬가지 이야기 이런 이미지들을 학생들이 좀 아이디어를 여러 가지를 내세웠던 것들이고요. 마지막 아이디어는 쉐어링 스페이스였어요. 이거는 뭐 많이 이제 아시다시피 빈집이나 아니면은 기존의 집들을 좀 리노베이션을 해서 학생 기숙사가 지금 많이 모자라거든요. 옆에 이제 국민대학교, 고려대학교 부속대학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공간들을 좀 이제 활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서로 공유하고 쉐어하고 마을 주민들하고도 뭐 상생할 수 있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도 만들고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대한 어떤 이미지도 제고하자 뭐 이런 뜻에서 이루어졌던 거고요. 사실 지금 이렇게 이미지 보여드린 것과 앞에서 설명드린 세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정든마을의 마을 재생을 한다는 데는 실현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 수준에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도 느꼈고, 저희가 만약에 학부라고 한다면은 아이디어 수준에서 좀 미래지향적으로 제안하고 끝났을 텐데, 대학원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 정말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어? 라고 해서 나온 이야기가 현실적 방안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중했던 거는 다세대 다가구 필로티형 타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1층을 보면은 주차가 한 지금 정든마을을 묶었을 때 220대 정도 저희가 수요 조사를 전부 다 했었고요.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집마다 주인이 있는 거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 행정을 펼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세대 같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 주거 비율을 정든마을에선 보여왔고요. 그 1층 부분에 대지권이라고 뭐 말하긴 좀 그런데 1층 부분에 필로티에 있는 부분도 이 세대마다 권한이 있는 거죠.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는 건데, 저희의 아이디어는 그겁니다. 이렇게 많은 그 220대의 차들을 위쪽에 비어있는 땅이나 1층 노후화된 주택을 이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시나 이제 구청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이미 주차장 건립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건립하고 문화 복합 시설하고 같이 해서 지하 5계층 정도 저희가 용량 산출을 했고요. 기계식 주차까지 더해서 320대 정도의 수용 가능성을 봤습니다. 정든 마을에서 어느 필지에서 출발을 해도 2, 3분 내에 여기를 갈 수 있다라는 거를 파악을 했고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2분, 3분 내로 갔을 때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차 대고 코어까지 가는데도 2분은 걸려요. 근데 이게 좀 외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주차장을 전부 다 빼버리면은 지금 1층이 필로티로 돼 있는 부분하고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전부 다 1층이 비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대학 협력하고 기업 협력이 되게 되면은 이 브랜드,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아이디어 아니면 이전에 마을 재생에서 나왔던 아이디어들을 이쪽에 렌탈을 할 수가 있는 임대 공간이 생깁니다. 상가주택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이게 자연 발생된 케이스가 있어요. 연남동이라든가 경리단길은 이미 상가주택 활성화가 돼갖고 도시 활성화가, 재활성화가 자연적으로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죠.
근데 시에서 만약에 마을 재생을 이룬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영역을 묶어서 이 사람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만들고 나머지 비어있는 땅에다가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이야기들 아니면 더 많은 아이디어들을 넣어서 대학 협력으로 뭐 1층에 이제 렌탈도 해주고 비어있는 땅에는 뭐 아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놀이시설 여러 가지를 해주게 되면은 아파트하고 이렇게 완성된 저층주거지를 봤을 때 저는 이거야말로 고급 주택지가 되고 사실 돈이 가장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돈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는 건데 이렇게 돼야 집가도 상승이 되고 아마 여기 사시는 분들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환경을 얻을 수 있게 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기존의 도로에 이제 옆에 붙어 있는 필로티 저층부에 이제 이렇게 있는 그 차들이 아래 이제 이미지들처럼 바뀌게 되면은 이 마을 자체가 가질 수 있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가 믿고 있고요. 이거를 실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나 구청에서 프로세스하고 정책 같은 것들을 발의를 하고 풀어 나가야 되는데 저희의 많은 검토량이 있어요.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충분히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이상 그 재정비 사업의 한계점을 좀 깨트릴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마지막으로 이제 뭐 학생들이 만든 꼴라주인데 저층이 더 이상 차를 위한 게 아니라 이렇게 단독주택들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부대시설이 엮여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을에서 살 수 있게끔 정든마을의 어떤 미래적인 모습이 될 수 있게끔 기원한 바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의 우아영 교수라고 합니다. 이번에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 주민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전략 수립과 관계돼서 저와 저의 연구팀, 연구생들 5명과 함께한 한 학기 동안 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갖게 돼서 정말 너무 기쁩니다. 오늘은 천천히 저희 연구 대상지 설명에서부터 한 학기 동안 어떤 연구가 이루어졌는지 한번 결과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저희 서울시 내에서는 대략 28개 정도가 완료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는 집중적으로 딱 두 개 대상지를 손꼽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은평구 산세마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북구 삼덕마을을 연구 대상지로 하였고요. 이렇게 2개 마을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대조적인 성격을 보이는, 즉 규모에 있어서 가장 큰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고 가장 큰 은평구의 산세마을,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사이트가 작은 삼덕마을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대조적이고 재밌는 이야기를 끌어가기 위해서 이 2개 마을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무엇을 연구를 했느냐? 사실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서 완성은 되었지만은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아쉽게도 많은 마을에서는 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위 말해서 리서치 퀘스천이라는 연구 질문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주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지를 실증적으로 파악을 한 후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뭐 간단히 얘기 드리면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주민은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자주 사용한다, 또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어떠한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그 요인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를 하면 되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정책적 제안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상지는 성북구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성북구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규모 자체는 보통 190가구 정도가 되는 굉장히 소규모 마을이고요. 반면에 은평구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이후에 완공이 되면서 대략 주민이 1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대략 한 900세대, 그러니까 거의 한 5배 차이가 나죠. 굉장히 상대적으로 큰, 규모가 큰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퍼실리티 시설물 자체는 이 주민공동 이용 시설인데, 이 주민공동 이용 시설의 위치도 사실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위치 같은 경우에 이제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초입부, 즉 북측에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산세마을에서의 주민공동 이용시설, 산세둥지라고 불리는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마을 중심부에서 약간 남측으로 치우친 이 남측부 편백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인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산세마을과 삼덕마을이 규모적으로는 큰 차이를 보이지만은 사실 핵심이 되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자체의 크기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대략 삼덕마을 같은 경우는 350제곱미터 연면적이요. 산세둥지 같은 경우에는 340제곱미터 거의 비슷한 규모를 가지고 있고, 다만 오로지 차이점을 보이는 거는 산세마을 같은 경우, 산세둥지의 경우에는 이제 신축으로서 조성이 됐고,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이제 리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조성이 됐습니다. 물론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안에 이제 공간 구조 같은 경우에서도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합니다. 자, 운영 중인 프로그램들은 일단 시간상 스킵을 하고요. 저희의 연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저희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실증 연구 분석으로 이 요인을 찾아내기 위한, 어떠한 주민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모형들, 이제 모델들을 사용을 했는데요. 그거를 위한 이제 기초 데이터가 되는 로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설문 전문 업체 이제 통해 가지고 대략 거의 한 600세대에 이르는 600명에 달하는 이제 샘플을 1:1 가구 방문 설문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독을 하였습니다. 이제 드랍오프 서베이라고 불리는 걸로. 그리고 대략적으로 설문지 구성은 한 8페이지 정도가 됐었고, 굉장히 이제 심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샘플 하나당 설문을 하는 데 있어서 대략 한 30분에서 40분 정도가 소요되었고, 사실 기초 데이터이기 때문에 거의 한 3주 동안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프레딕션, 예측을 하기 위한 근래에 많이 얘기 나오죠. 머신러닝,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같은 중에서 예측 모형으로서 이제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를 조금 더 뚜렷하고 방향성을 잡기 위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통적인 이코노메트릭스, 계량 경제 분석 모형인 이제 리그레션, 오더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걸 활용하였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라는 구조 방정식을 이제 수행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죠? 하지만 다 뒷부분에 가서는 굉장히 최대한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는 이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제 복잡한 다별량 분석이라 불리는 다차원적인 분석을 하기 이전에 기술 통계라고 불리는 단순한 이제 현황들, 설문조사의 현황들을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주요 이슈들만 한번 얘기를 꺼집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에서 좌측에 있는 다이어그램이 삼덕마을, 우측이 이제 산세마을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보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인지 여부, 즉 해당 마을에서 선생님께서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수행되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해서 굉장히 30%에 달하는 이제 산세마을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인지를 못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굉장히 조금 의외의 결과였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키였는데,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선생님의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서 보면은 거의 산세마을에서도 거의 30%가 넘는 수치가 열의 3명 이상꼴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다는 것 자체도 이제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산세마을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열의 3명이 모른다는 거는 그만큼 막대한 공적 자원이 투입된 이후에 활용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열의 3명은 모른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활성화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얼마나 이용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
이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민의 응답자의 63% 이상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40%가 조금 안 되는 수치였고요. 물론 40% 가까운 수치도 굉장히 높은 수치지만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이용과 관계된 이 산세마을에서의 이 현황은 조금 분명히 재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질문들을 물어봤지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행한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제 주민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어떠한 선호도, 자, 어떤 그러니까 시설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하십니까라는 선호도와 그리고 실제로 이용한 후에 주민공동 이용 시설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 삼덕마을과 산세마을에 대해서 같이 조사를 하였는데요. 이제 좌측편에 보시듯이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의 충분한 규모의 측면에서 한 25% 이상이 불만족스럽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반면에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삼덕마을보다는 낮은 수치고요. 사실은 또 동일한 규모의 분명히 마을 단위의 가구 수는 산세마을이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규모에 대해서 불만족을 삼덕마을이 더 많이 갖는다는 이유는 추후에 나오겠지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이용 빈도가 삼덕마을이 산세마을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규모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내부의 쾌적성 및 청결성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는 다 만족을 하지만 불만족스러운 수치를 보면은 산세마을에서 약간 조금 더 불만족스럽다는, 아마도 쾌적성이나 청결성 신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불만족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은 아마 유지 관리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이것을 운영을 하는 건데, 어떠한 페이가 아니에요. 소위 얘기를 하면 열정페이겠죠. 열정으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뒷부분에서도 얘기를 드리겠지만은 되게 한정된 계층, 직업적으로 한정된 계층이 굉장히 많은 이용 빈도를 보이는데, 안타깝게도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저녁 시간이나 직장인들이 올 수 있는 저녁 시간이나 주말 시간에는 전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접근적, 이용 가능성 측면에서 양측 마을에서 다른 문항들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불만족스러운 점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장 또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결과 중에 하나는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편리성 및 안정성에 대한 질문에서 산세마을과 삼덕마을에서 뚜렷한 차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삼덕마을에서 편리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 굉장히 불만족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노약자들을 위한 편리성 및 안전성 측면에서는 훨씬 더 불만족 지수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 삼덕마을의 주민공동 이용시설의 특성을 보게 되면은 이 마을, 북쪽에 있는 마을 초입부에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사실 저랑 저희 학생들도 같이 방문을 했었는데, 저는 건장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건강이 좋지는 않은데, 이 건장한 친구들, 제 연구생 아이들도 같이 올라갈 때 굉장히 좀 힘에 겨웠거든요. 굉장히 높은 경사지에 있고, 그 다음에 정작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도착을 해서도 이게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부분적으로만 램프가 돼 있을 뿐 나머지는 이제 계단으로서 모든 거를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 무장의 설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약자나 일반적인 이용자뿐만이 아니라 노약자들도 사실 접근성에서 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에 대한 불만 사항이 설문 결과에 반영이 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재밌는 거는 시설 주변 환경, 즉 주민공동 이용 시설이 배치되어 있는 주변의 환경에 대한 안전성 측면에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세마을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불만족 지수가 높게 나왔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로서 이걸 보면 이제 산세마을에서의 주민공동 이용 시설의 위치를 보면은 이 9m 폭의 이제 간선도로까지는 아니더라도 주 생활 도로에 이 산세 둥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섹션이라고 불리는 이 교차로에 이제 위치를 하게 돼 있는데, 사진에도 보듯이 이렇게 넓은 주 생활 도로에 많은 불법 주차들이 있고, 그리고 차량들이 굉장히 비교적 상대적으로 높은
속도로, 물론 30km/h라는 제한 속도가 명시는 되어 있지만 굉장히 상대적으로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교차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실증적으로 많은 연구가 있지만 교차로는 이제 컨플릭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차 대 사람이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사실 사고 위험을 굉장히 높이는 지역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반영이 돼가지고 아마 설문조사 결과에서 불만족 지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프로그램적인 거에서는 삼덕마을이 조금 상대적으로 불만족 지수가 높고 여가문화 레저 중심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산세마을이 상대적으로 이제 불만족 지수가 높습니다. 하지만 양측 마을 다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재밌는 연구 결과로서는 사실은 이제 산세마을과 삼덕마을 주민들에게 공통된 질문으로서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 운영회 이름이 주민공동체 운영회라고 합니다. 이 주민공동체 운영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로 삼덕마을에서는 40% 이상이 되는 응답자들, 거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응답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마을을 위해 봉사를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반면에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초기의 연구 결과에서도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사람도 많을 뿐더러 이렇게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향이 상대적으로 삼덕마을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고요. 그리고 또한 또 재미있는 결과 중에 하나는 재미있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요.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용 빈도를 성별로 보면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직업군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주부들이 이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것들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제를 안 한 상태에서의 기술 통계 결과에 불과하지만 아마도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개방성, 시간적인 개방성에 있어서 한정적이기 때문에 낮 시간에 이렇게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주부님들이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는 걸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불리는 삼덕마을 대상으로 주민들과 인터뷰를 가졌을 때 사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요인 중에 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대체재가 많다는 거였습니다. 저희 1층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카페를 오느니 1층 커피숍에 커피를 먹으러 오느니 다른 카페를 간다. 저희 운동 헬스장 운영하고 싶은데 다른 사설 운동하는 곳 헬스장을 간다라고 답변을 해서 사실 어려움이 많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다별량 분석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결과가 나오지만 여기서도 보이는 기미는 이제 클루는 증거는 사실은 단서는 그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유사 이용시설도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소위 말하면은 다른 예를 들면 헬스장을 이용 안 하는 사람들은 주민공동 이용시설도 성향 자체가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고요. 이러한 사실 개인적 성향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결과이지 소위 말해서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그 외의 유사 이용시설이 이렇게 컨플릭이 일어나는 대체제 개념보다는 아마도 보완제 성격이다라는 것이 아마 저희 연구 결과의 추론입니다.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더 명확하게 모형을 통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이제 중요한 연구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마을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어떻습니까 할 때 물론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두 마을 다 높은데 이 두 마을을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삼덕마을에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재밌는 점은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와 갈등이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보면은 물론 전반적으로 갈등은 없습니다. 근데 삼덕마을이 상대적으로 대략 한 응답자의 6% 이렇게 되면 이제 산세마을의 한 6배 정도가 되는 인원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와 갈등이 있었다고 응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갈등이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를 신뢰하고 또한 그만큼 관심이 있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겠죠. 쉽게 말하면 애정이 없으면 갈등도 없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삼덕마을이 산세마을보다는 신뢰도도 높은 반면에 갈등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커뮤니티 개발에 있어서 가장 요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이제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고 불리는 사회적 자본인데요. 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유형의 자산이 아닌 마을 무형의 자산. 그 무형의 자산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이웃과 대화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웃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도와주시겠습니까? 레시프로시티라고 불리는 호혜. 그 다음에 이러한 주민 마을을 위해서 다양한 행사에 얼마나 참여를 하십니까? participation.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는 내 이웃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라는 trust라는 이 4개 항목이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자본을 위한 척도인데요. 여기서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사람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 지수를 비교했을 때 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자본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물론 이 부분은 뒤에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것만으로는 그걸 알 수 없죠.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이 높아진 건지 애초에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람들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인지 사실 인과관계는 지금 불명확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단순한 기술 통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 반면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가 넘어가서는 GIS를 활용해가지고 핫스팟 어널리시스라는 것을 이제 각 마을별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시간상 굉장히 이 부분은 짧게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 한 4개 문항을 이제 GIS를 통한 핫스팟을 했는데 각 마을별로 첫 번째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느냐. 보면은 마을 중심부, 이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 발의 하단에 마을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이 마을을 위해서 필요하십니까? 라는 답변에 대해서는 보시다시피 주민공동 이용시설에 있는 서측 지역, 경사가 높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한 반면에 저쪽 이제 동쪽에 보면은 콜드 스팟이 생기죠. 저기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게 평가한 이제 지역인데요. 저쪽은 이제 사실 성북구 재활용센터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도 이제 기아자동차나 그러니까 사실 마을 주민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아마도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이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못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또 넘어가서 산세마을 같은 경우에는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의 클러스터링이 된 핫스팟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마을 중심부의 남측 지역, 즉 길 건너 생활가로 건너편에 편백마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과 이제 맞닿아 있습니다. 산세마을은. 그러니까 그쪽 지역, 남측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용 빈도가 높게 파악이 되었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시 남쪽이나 남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감을 하는 반면 클러스터링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가장 주민공동 이용시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동북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콜드스팟이 형성이 됩니다. 물론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북서쪽 지역에도 핫스팟이 있는데요. 네, 아마도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리서, 상대적으로 멀리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서 필요성과 그 다음에 공감을 하시고 이용을 많이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는 사실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기술 통계 분석, 사실은 추정일 뿐이고 정확히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예시를 들 수 있을까요? 주부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많이 쓰이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 기술 통계라는 거는 주부인데 이 주부분이 사실은 예를 들면은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위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위원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건데 이게 주부에 묻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항상 신약 개발을 하죠. 신약 개발을 하는데 예를 들면 코비드-19 요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인데 만약 신약 개발을 만들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걸 사실 테스트를 하게 되죠.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그러면 한 사람은 약을 먹이고 어떤 사람은 약을 안 먹이고 낫는지를 보면 되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이 약을 먹은 사람이 약 때문에 난 줄 알았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고 반면에 안 먹은 사람은 나이가 든 사람이고 그렇다면 나이라는 변수를 통제를 못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을 동일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별량 분석이라는 걸 통해서 통제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모형들은 다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그 요인이 실질적으로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사람들이 이용빈들을 높이느냐 낮추느냐를 추정하는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은 수업 시간이 아니니까 이거는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근래에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기계학습이라고 불리는 모형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학습을 시켰는데요.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예측력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사람들이 사용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타겟 피처로 이제 지정을 해주고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결정 요인들을 넣고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용을 하게 되는지, 이용 안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모델입니다. 근데 물론 복잡하게 어렵게 있어 보이게 말씀을 드리면 뭐 앙상블 기법에서 디시전 트리라고 불리는 의사결정 모형, 랜덤 포레스트, 그다음에 여러분들 들여보실 수 있는 인공신경망 분석 이런 신경망 모델, 그다음에 가장 전통적인 서포팅 벡터 머신, 그다음 근래에 와서는 뭐 XG 부스트라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뭐 이해가 안 가면 필요 없습니다. 저도 뭐 심도 있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예측력을 극대로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저희가 이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이 학습의 순서는 분석은 간단합니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제 했던 600부의 설문 모든 데이터들을 이 알고리즘 속에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면은 어떠한 요인들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용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중요성을 갖고 설명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저희가 사용된 변수들이고요. 이 변수들은 모두 이제 이론에 맞춰가지고 구성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제 머신러닝들을 돌려봤을 때, 학습을 시켜봤을 때, XG 부스트가 사실은 가장 높은 예측력과 설명력을 갖게 됩니다. 뭐 옆에 영어 MSE, 루트 민 스퀘어 에러 등등 R 스퀘어 여러 가지 영어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영어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R 스퀘어라고 불리는 R2라고 불리는 지수에 보면 XG 부스트가 0.99를 보이는데 그냥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 학습된 모형이 100개의 케이스 중에 99개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프레딕션 파워가 예측력이 높게 이제 학습이 된 거죠. 이 모형 자체가. 그래서 이 XG 부스트를 통해서 나온 결과는 사실 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저희 PPT에서 보시다시피 변수 중요도라고 써 있죠. 사실 이제 머신러닝은 이 피처들이라고 불리는 이 변수들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하고 이용 안 하는데 얼마만큼의 가중치, 중요도를 갖고 설명을 하느냐의 중요도 순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민공동 이용시설 이용하고 이용 안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는 다른 유사시설 이용 빈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또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뭐 직업에서는 주부 또는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사람이 등등등 이러한 것들이 주민공동 이용시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근데 하지만 이제 이 기계학습의 단점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 자체가 블랙박스에서 돌아가게 돼요. 블랙박스니까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는 속된 말로 저기에 주부가 되게 하이 임포턴스를 가지고 중요도가 높게 나왔는데 주부일수록 이용을 더 한다는 거냐 덜 한다는 거냐까지 방향성을 설명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추가적인 전통적인 계량경제 모형이라고 불리는 오더드 로지스틱이라고 불리는 이제 순서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들을 같이 병행하였습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설명하는 아까 머신러닝과 내용은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파란색이 있고 이제 빨간색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하얀색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결과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고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변수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한다. 플러스 더 이용하더라. 빨간색은 저거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덜 이용하더라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저기에 개방성과 친화성, 저희가 이제 이거는 퍼블릭 헬스 쪽에서 쓰는 성격 유형 조사를 통해 가지고 만든 변수인데 개방성과 친화성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이 개인이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또는 그 사람이 굉장히 친화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부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쓴다는 의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신러닝의 결과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결과에 대한 크로스 테이블, 교차 테이블을 하면 가장 하이 임포턴스, 가중치가 높은 변수와 그 다음에 플러스 관계를 보이는, 즉 이게 늘어나면은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교차 테이블을 보면은 가장 유념해야 될 것들이 2, 4, 6, 7가지가 나오죠.
주부,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그 중에서도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 호혜성이 높은 사람, 그 다음에 다른 유사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 쓰고요. 그 다음에 주민공동체 운영에 참여 의향이 있을수록 더 많이 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모임이라고 한다면은 소위 말해서 주민공동체 운영위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반상회, 청년회, 노인회 등등, 상인회 등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른 조직이지만 여기에 더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 사용하더라. 이러한 것들을,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참여 경험, 이거 중요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거는 사업 초기에 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초기 단계에 주민협의체 경험이 있을수록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 또는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마지막 이제 이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 자본이 높기 때문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쓰는 건지, 이거를 쓰다 보니까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는 건지. 그래서 아까 전반부의 머신러닝과 전통 계량의 로지스틱 모형은 사회적 자본이 높을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 빈도가 높아진다는 걸 밝혔다면은 이 SEM에서는 저기 보면은 주황색의 주민공동이용시설 빈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이 플러스다. 즉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이용할수록 사회적 자본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물리적 선호 요인은 마이너스인데 그 의미는 아마도 현재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물리적으로 굉장히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용을 덜 하게 된다는 의미이고요.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결론, 그리고 저희가 발견한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에 대해서 시사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결과일 수도 있어요. 주부일수록 많이 사용한다. 네트워크가 넓은 사람일수록 많이 사용한다. 초기 단계에 주민협의체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이 사용한다. 유사시설 이용 빈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사용한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을. 그 다음에 다른 모임에 참여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이 주민공동이용시설도 많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참여 의향이 있을수록 많이 참여한다. 반면에 물리적 선호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덜 사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 이용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자본도 높아진다가 저희의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조직을 많이 참여할수록, 조직이라고 하니까 이상하네요. 뭔가 게임 같은데 다른 모임들을 참여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이 선호할수록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다른 모임들과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와의 어떠한 협력 상생을 통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소분과 형식으로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와 반상회, 노인회, 청년회, 상인회 등과의 어떠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의 모임을 갖고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공간을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활용하게 하게 된다면은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유사시설이나 주변 유사시설 이용 빈도가 높을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 빈도도 높아지는데, 이것 역시도 주변 유사시설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시설과의 상생 방안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이제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주변에 이제 국민대학교와 서경대학교가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번에 서울시에서 하는 별도의 사업에 보면은 이제 캠퍼스타운 프로젝트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캠퍼스타운 프로젝트의 사업의 취지 자체는 학교의 자산인 인적 자원인 학생들을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지역을 위해 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는 부분이 한 꼭지입니다. 즉 서경대학교가 이제 확인해봤을 때 단위형 캠퍼스타운 프로젝트 사업을 지금 현재 수주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렇다면 사실 서경대학교의 캠퍼스타운 프로젝트 사업이나 또는 국민대학교의 인적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곳에 있는 식품영양학과, 예를 들면 조형학과, 스포츠교육학과 등등, 교육학과 등등의 학생들이 어떤 질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공을 해주고 이 학생들은 실습 및 학점 등을 인정을 받는 등 어떤 상생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민들만이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여라라는 것보다는 사실 다방면의 어떤 협력 방안들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 주부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더 사용한다고 나왔죠. 그렇다면은 사실 주부들에게 커스터마이드 돼서 특화된 뭔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반면에 사실은 주부가 아닌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아까 이제 운영 시간의 문제점은 있지만,
다른 마을 사례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 도서관에 간 아빠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부가 아닌 예를 들면 직장인이시겠죠. 뭐 이런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양육 프로그램이나 어떤 그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함께 운영을 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사실 주부 외 그 직종 계층들도 굉장히 이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적인 거 또는 물리적인 공간적인 거에 있어서 활용 방안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또한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민공동체 운영위원회들이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다른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게 저녁 시간에도 나가서 문 여시고요. 그 다음에 주말에도 문 열어주세요. 라고 할 수 없어요. 왜? 열정페이로 마을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사실 주민공동 이용시설은 그 마을 주민들이 다 사용을 합니다. 그 서로에 대한 신뢰도 굉장히 높고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이라는 게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근래에 사실 무인 키오스크를 활용해가지고 시설을 이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학생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카페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지금은 사실은 사실 뭐 없습니다. 사람이. 제가 이제 스터디 카페를 가볼 때도 저희 동네에도 무인 키오스크로 운영이 되거든요. 사실 그렇다면은 이런 무인 키오스크 정도를 어떻게 공공에서 조금 보조를 해주고 이걸 통해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지 액세스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 시간을 탄력화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물리적 선호도가 높은 사람들일수록 주민공동 이용시설을 더 이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그 원인에 대한 추정으로는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입로, 경사로의 높은 경사와 보차 분리가 안 돼 있다는 위험성. 사실 그걸 위해서는 결국은 뭐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는 없겠죠. 네, 그냥 굉장히 큰 비용이 들어갈 테니까요. 그렇다면 적어도 노약자분들이 어떻게 뭘 짚고 움직이실 수 있도록 페데스트리언 그러니까 보도라든지 아니면 손잡이 정도는 어떻게 설계해서 더 개선을 할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다음에 그 삼덕마을 주민공동 이용시설 접근부에 램프를 설치하는 것도 아마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산세마을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분위기였죠. 그러니까 그 물리적 선호 요인 자체가 주변 환경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아까 결과에서. 그렇다면 사실은 그 컨플릭이 많이 일어나는 교차로라든지 그 앞에 불법 주차라든지 또는 차량의 보행 속도를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안전 표지판이라든지 럼블 스트릿의 어떠한 요철이라든지 최소한 보행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떠한 디자인이 아마 이 주민공동이용시설 주변으로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용들이 길게 얘기가 됐고 뭔가 복잡해 보이는 얘기들도 섞긴 했는데 사실 복잡한 건 아니었고요.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 계신 분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시 대학협력 마을재생 프로젝트에서 서울시와 함께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산세마을을 함께 진행하게 된 저희는 홍익대학교 건축대학 4학년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두 달 동안 진행했던 사항을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프로젝트 초기에서 진행했던 산세마을과 관련된 문헌 자료와 미디어 자료들을 조사한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수많은 답사를 통해 이 마을 곳곳에 숨겨졌던 이야기들을 맨 처음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조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잡아서 저희만의 시각을 담은 해석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세마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희가 결론 파트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우선 조사하기 파트인데요. 물리적 환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세마을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동에 위치해 있고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평구는 서울시에서 서북 방향으로 가는 주요 골목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구고요. 산세마을은 서울시 외곽을 따라서 형성되어 있는 트레킹 코스인 서울 둘레길의 제7번 코스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은평구를 확대한 모습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양시의 경계가 되는, 서울시와 고양시의 경계가 되는 봉산과 저희 산세마을이 맞닿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위로 봉산과 앵봉산을 따라서 둘레길 7코스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평구를 광역적으로 단면을 끊어본 모습인데요. 은평구는 전체적으로 봉산과 백년산을 중심으로 그리고 가운데에 불광천을 중심으로 한 분지 형태이고요. 산세마을에 위치해 있는 봉산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11대 1로 낮은 완만한 산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평구 내에서 도로 조직과 함께 살펴보면은 은평구의 대표적인 중심 시가지들과 그리고 대표적인 중심 거리들과는 다소 떨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뒤에서 계속 언급될 도로인 가자로와 경기도 고양시로 빠지는 가자로와 그리고 은평구에서 마포구로 내려가는 은평터널로 이 두 가지 도로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산세마을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물류 환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세마을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경사지에 얹혀져 있는 마을인데요. 저희가 이 마을을 처음 방문을 했었을 때 놀랐었던 거는 일반적으로 경사지에 얹혀져 있는 마을에 나 있는 도로 체계와는 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보통은 경사지를 누그러뜨리는 방향으로 그런 도로 체계가 나 있게 마련인데 산세마을은 이 경사지를 그대로 거스르는 평면상에서 굉장히 효율적인 그런 직교형 가로체계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직교형 가로체계는 경사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가파른 경사로 총 3개의 축을 형성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은 첫 번째 퍼스펙티브 투시도 사진인데요. 이처럼 경사지를 누그러뜨리지 않고 직선으로 뻗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 길은 친숙하지 않고 걷고 싶지 않은 길로 인식이 됩니다. 더군다나 올라가는 길은 보행자 입장에서 어떠한 이벤트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 길은 더욱더 차량 중심의 도로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사지에 좀 비교적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는 비정형 가로체계도 하나 발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도로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시피 경사지를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세마을 주민들이 이 도로를 중심으로 보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은 산세마을을 오르기 위한 보행자 중심의 그런 보행 친화적인 도로를 요소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보았고요. 그래서 퍼스펙티브 1처럼 보이는 그런 도로 체계가 아니라 퍼스펙티브 2처럼 경사지를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처음에 생각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산세마을을 단면으로 끄는 모습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봉산으로 올라갈수록 쭉 경사지가 형성이 되어 있지만 재밌는 것은 그 위에 나 있는 건물들의 옥상들만 표시해서 보면은 일관되지 않고 좀 다양하게 건물들의 높이가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물의 다양한 옥상들이 산세마을의 도로 체계와 연동이 된다면 비교적 오르는데 좀 다양한 이벤트와 즐거움이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산세마을 경사를 오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로 뽑았고요. 그 다음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틈새 공간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담장과 담장 사이에 있는 버려진 유휴 공간들을 도로체계와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한다면 이것 또한 산세마을을 오르는데 보행 체계로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문제점을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평면상에서 효율적인 직교형 가로체계는 산세마을은 경사지이다 보니 보시다시피 어색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산세마을 도로들이 서로 이어져 있지 않고 맹점이 발생하는 문제라든가 그리고 메인 도로, 중심 도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단면상에 단절이 되어 있어서 순환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가장 주의 깊게 봤던 눈에 많이 띄었던 것은 그나마 보행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도로들이 이런 주차 공간의 부족 문제로 인해서 차들이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큰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길에 대한 내용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산세마을에서 어떤 커뮤니티나 공공성을 띠는 프로그램들을 표시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공공성을 띠는 커뮤니티 공간들은 주변의 도로들과 서로 연결이 돼서 하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공성을 띠는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하나로 잇는 그런 중심 테마기를 만들 필요성을, 그리고 그곳의 이벤트를 밀집시키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겠다라고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인문사회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광역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산세마을 인근에 봉산이 자리 잡고 있고요. 이곳에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서울 둘레길 7코스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 둘레길 7코스 와중에 편백나무 숲길과 그 다음에 생태경관 보존지역도 함께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남쪽과 동쪽의 불광천과 그리고 그 가는 길에 신사근린공원까지 자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이트를 답사하면서 정말 감탄하면서 봤던 풍경인데요. 산세마을에서 비교적 그렇게 오르기 어렵지 않은 곳에 이런 은평구 시내가 전체가 조망이 되고 그 사이에서 낮게 형성되어 있는 산세마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이 경관 때문에 다시 한번 이곳을 방문하게 만들 만한 그런 충분한 힘이 있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자연 조건인 신사근린공원의 모습과 불광천의 모습도 저희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서울시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의 25개의 구 중에서 은평구가 노인의 인구의 비율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신사동은 그 중에서도 인구의 비율이 높은 편에 속하고 시간이 갈수록 이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세마을을 주민들을 배려한다라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산세마을에 계시는 노인분들을 생각해야 된다고 보았고요. 인구 현황을 조금 더 살펴본 것인데 재밌는 것은 산세마을의 총 가구 900여 가구가 되고 있는데 이곳의 세입자의 비율이 70%로 상당히 많다는 점이었습니다. 좀 더 조사를 해보니까 노인의 인구도 많지만 상대적으로 서울시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한 집값으로 서울에 처음에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젊은 층들도 이곳에 많이 오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구 상황들을 저희가 방문을 함으로써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었지만 저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각화하려는 노력을 했는데요. 이건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온 것입니다. 인구의 이동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KT 통신 데이터 기술을 KT 통신 데이터를 저희가 바탕으로 해서 산세마을과 산세마을 주변에서 어떻게 인구 이동이 일어나는지를 본 것인데요. 산세마을은 흔히 쉽게 말해서 주간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주거 중심 지역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낮에는 사람들이 이곳을 많이 빠져나가고 저녁 이후 9시 이후까지도 사람들이 이곳에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주간 공동화 현상이 그나마 적게 일어나는 곳을 히트맵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았을 때 응암동 방면이랑 그 다음에 상신초등학교 부근이 그나마 주간 공동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한 인구의 이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도 생각했습니다. 네, 용도 지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산세마을 인근에는 대부분 30년 이상 된 노후된 주택, 그 다음에 공법으로는 조적 구조와 벽돌 구조, 그리고 대부분이 주거 지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생활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산세마을 주민들을 인터뷰하고 산세마을 대표분을 포함한 간담회 자리에서 저희가 수도 없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주변의 주민시설들이 그리고 광역적으로 좀 규모가 있는 공공문화시설들이 상당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도서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장 같은
이런 문화시설이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산세마을의 그런 갈증을 해소함과 더불어서 이 인근 신사동의 어떤 문화 중심 그런 콘텐츠가 이곳에 자리 잡을 수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마을 내 커뮤니티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미디어에서도 많이 소개가 된 것 같이 산세마을의 어떤 대표적인 공공성을 띠고 있는 공동 텃밭입니다. 이곳은 유유지였던 공간을 서울시가 이곳의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동 텃밭으로 조성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곳에 주민 커뮤니티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을 하였지만 문제점도 안고 있었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의 노인 비율이 높긴 하지만 세입자의 비율도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들은 저녁 시간 이후에 산세마을에 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들이 이용하기에는 산세마을의 대표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텃밭에서 즐길 만한 시설들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마을 구성원 전체를 아우르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산세 텃밭에 대해 더 말씀드리면, 현재는 산세마을 그런 상단에 자리하고 있는 주민들의 중심 커뮤니티로 제한이 되어 있지만, 봉산에 나 있는 서울 둘레길 7코스 그리고 수많은 트레킹 코스들과 상당히 많은 접점이 있는 곳으로 보았고, 이것은 산세마을을 넘어서 북쪽으로는 구산동 그리고 이곳에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도 산세마을 산세 텃밭을 통해서 저희 마을로 충분한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봉산에서 오는 인구의 흐름을 산세 텃밭이 받고, 그리고 그러한 산세 텃밭에 나 있는 그런 녹지 영역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중심 테마길의 필요성과 함께 더불어서 그곳이 이곳의 메인 테마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거는 산세마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 보았는데, 주 단위 그리고 월 단위로 상당히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반면에 문제점도 있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주민 공동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만한 장소가 상대적으로 열악하다는 거였고, 그리고 경사지에서 상대적으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해서 통합적인 그런 공공 커뮤니티가 일어날 만한 장소는 부재하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해석하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조사하기 내용을 저희의 주관을 담아서 세 가지의 키워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산세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산세마을은 도심 속 자연 마을이다라는 것인데요.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부터 산세마을 봉산자락에 있는 그런 트레킹 코스, 그런 산세마을에 있는 자연길이고, 이 산책로가 산세 텃밭의 인근에 있는 마을 길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마지막 사진들을 보시면 이것은 저희가 서울시에서 보이는 어떤 자연길, 자연의 테마가 산세마을 전체에 퍼져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산세마을은 도심 속 자연마을, 혹은 산세마을은 도심 속 시골마을이다라는 큰 특징을 뽑아 보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가지 않아도 많은 미디어에서도 산세 텃밭과 더불어서 주변의 자연경관, 그리고 서울의 어떤 시골길이라는, 시골 마을이라는 것들이 많이 이미지가 알려져 있었고, 이러한 것들을 마을 주민분들도 굉장히 자긍심 있게 저에게 설명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세마을의 여전한 어려움인데요. 바로 마을 재정에 대한 어려움입니다. 서울시에서 산세마을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이것들을 1차 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여 본다면 이런 것들은 대부분 물리적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산세마을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단계까지 나아갔다고 보았지만, 그 이후에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 모델, 수익 모델이 그런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마을이 되지 못했다라는 게 저희의
의견이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는 산세마을 현재 주민센터로 해석이 되는 그런 산세 둥지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산세마을에게 주어준 주민 공간인데요. 이곳에 산세마을 간담회를 열고 주민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을 땐 상당한 많은 어려움을 토해냈는데요. 우선은 상당히 관리하기 어려운 높은 관리 비용인데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주민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어떠한 경제적 자립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고스란히 마을 내에 재정 문제로 부담이 되었고 마을 내 커뮤니티와 공공성의 증진을 목적으로 지어졌던 건물이 결국엔 재정의 어려움으로 공동체 활동이 약화되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동체 축소의 문제인데요. 앞서 언급된 내용들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산세마을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공간, 주거공간을 바탕으로 산세마을의 어떤 독자적인 개성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고 이러한 것들을 주민들의 수익과 공동체 활동으로 같이 연결이 돼서 경제 자립이 보장이 돼야 지속적인 마을 공동체가 성장한다라고 보았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로 광주의 발산마을과 가파도 프로젝트를 꼽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마을 중심이 마을 구성원들이 내 이야기와 그런 역사가 바탕이 되었고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스토리를 붙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작업을 통해서 이곳에 많은 그런 수요를 일으켰고요. 이것들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안겨줌으로써 이 공동체는 더욱더 성장한다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도 더 유망하다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에 있는 다자이유 마을인데요. 다자이유까지 가는 길을 중심 테마길로 조성이 되어 있고 그 인근에는 수많은 관광지와 그런 테마길이 조성이 되어 있지만 그곳에 좀 동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주민들의 현재 생활이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형태로 적절하게 주민의 생활과 그 다음에 테마길을 통한 어느 정도의 상업이 잘 공존하는 사례로 저희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산세마을에 테마를 붙여보았을 때 슬로우 오가닉 산세마을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붙여보았는데요. 현재 산세마을 내에서 주민 간의 마을 활동을 보았을 땐 주민 마을 구성원들 간의 텃밭 가꾸기 그리고 주민들 간에 서로 이루어지는 수업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 산세마을 내에서 주민들 간의 주민만의 한정적인 어떤 활동이라고 보았는데 이것이 아니라 산세마을을 슬로우 오가닉 프로그램을 담고 이러한 문화 트렌드를 잘 반영하는 그런 마을로 브랜딩이 된다면 기존의 산세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이곳에 새로운 유형의 유저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이 마을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자를 타겟화한 건데요. 우선 오가닉 트렌드를 어떤 유저들이 좋아할까라고 보았을 때 기존의 X세대와 Y세대 그리고 Z세대로 보았는데 기존의 X세대는 어렸을 때 텃밭 가꾸기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어렸을 때 접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보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Y세대와 Z세대에는 역시 다소 생소하지만 현재 이것은 상원흥원에 있는 파머스 빌리지 같은 경우인데 그리고 이러한 사례와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각의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냄으로써 그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서 홈가드닝과 홈파밍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보았는데 이들이 자라나는 Y세대, Z세대가 이러한 집에서 기르는 식물들로 인해서 함께 자라고 성장하는 그러한 즐거움을 많이
알게 된다라는 트렌드를 읽어서 이런 것들을 좀 선도하고 잘 담을 수 있는 산세마을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슬로우와 오가닉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본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텃밭을 중심으로 주민 간의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 시골 길들, 텃밭을 중심으로 나 있는 시골 길들이 슬로우한 길들이라고 보았고 그러한 산세 텃밭의 프로그램들을 오가닉한 프로그램들이 이 주변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을 산세마을 초입부터 텃밭까지 테마길을 조성을 함으로써 이 근처에 있는 나 있는 슬로우한 길들을 확장을 시키고 근처에 나 있는 프로그램들은 오가닉하고 슬로우한 프로그램들로 테마길을 조성하고 나머지 공간은 주민들의 현재 생활을 보장하는 식으로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스튜디오에 있는 각 학생들이 이런 테마에 맞춰서 그리고 이러한 테마뿐만 아니라 산세마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그런 주거에 관련된 문제까지 더불어서 각각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맡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세마을 초입부터 산들머리라고 해서 산세마을에 처음 보행자를 중심으로 들어오는 그 길에 중심 상업공간을 배치시킴으로써 산세마을에 있는 처음의 테마를 알리는 그런 전초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행자가 위로 올라왔을 때 틈새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산세마을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리고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기존의 경사지가 상당히 보행 친화적이지 못한 길이지만 이곳에 있는 길을 통해서 완만한 경사지를 걸으면서 산세마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그 다음에 더 올라갔을 때 주민들의 커뮤니티 그리고 기존의 산세마을의 일부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일어났던 텃밭 주변으로는 마을 전체 구성원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 시설 뿐만 아니라 봉산을 통해서 그리고 밑에 보행을 통해서 이 산세마을을 방문하는 외부인들도 즐길 만한 시설들을 텃밭 인근에 배치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첫 번째 나 있는 산들머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보행자가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산세마을의 첫 인상을 안겨다주는 거리인데요. 기존에 잘 나 있는 보행 중심 길의 그런 특성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곳에 외부인들이 방문을 했을 때 즐길 만한 오가닉하고 슬로우한 프로그램들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일부 중개축을 통해서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떠한 산세마을의 프로젝트의 일환이라는 점을 인지할 만한 그런 요소를 추가를 해서 자연스럽게 외부인들도 현재 산세마을 메인 보행길이 되는 곳을 그런 흐름을 이어보는 역할을 하는 프로젝트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틈새로 프로젝트인데요. 마을 구성원들이 잘 다니는 그런 테마 길에서 나아가서 새롭게 조성된 보행길을 통해서 기존에 저희가 보여주고자 했던 산세마을의 테마를 담은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치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고 각각 건물 사이사이에 나 있는 비어있는 공간들이던가 유유지 공간들을 적극적으로 보행길을 활용을 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옥상 보행까지 연결되는 식으로 조성을 해서 기존에 나 있는 마을 테마길들과 조금 차별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것은 전체 배치도 상에서 기존에 나 있는 도로 그리고 저희가 새롭게 조성하게 될 테마길들이 서로 나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산세길 전반에 대한 디자인도 저희가 학생이 맡아서 디자인을 하게 될 건데 이것은 도로 경관에 대한 그런 리노베이션 그리고 이곳을 산세마을 앞으로 저희가 잡은 테마를 잘 보여주는 식으로 경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테마뿐만 아니라 산세마을에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그런 주거 문제에 대한 것들도 다뤄보았는데요. 산세마을 내에 노인분들의 주거가 열악하다는 것을 저희가 또 조사를 하였는데 이분들이 머물 수 있는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시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계속해서 연구해서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적으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유지하고 현재 공실화되어 있는 부분을 과감하게 증축과 개축을 통해서 새롭게 조성할 그런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산세 커뮤니티라고 해서 기존의 산세 둥지라는 이름으로 한 곳에 수직적으로 밀집된 그런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수평적으로 기존에 나 있는 길들에 조금 산재되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배치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기존에 있는 길들과 어떻게 함께 상생하면서 커뮤니티가 일어날 수 있는지를 이 학생이 맡아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산세 도서관인데요. 이 신사동뿐만 아니라 산세마을에서도 도서관과 같은 문화 중심 공간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줄 만한 프로그램으로 제시된 것이고 위치는 텃밭으로 위치시킴으로써 이 텃밭의 어떤 커뮤니티성을 산세마을의 일부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로 확대시키는 공간으로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역시 기존에 있는 낮게 형성된 블록 구조의 좀 노후화된 건물들을 과감하게 털어내고 그곳에 있는 텃밭을 확장을 시킴으로써 저층부로 낮게 그런 도서관을 꾸밀 예정이고요. 이 도서관은 책을 쌓아놓고 열람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마을 내 커뮤니티 공간으로서 이곳에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책을 꺼내놓고 들어오는 그런 식의 도서관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산세 목욕 커뮤니티를 또 학생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존에 저희가 주민 간담회에서 주민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목욕탕이었는데 이 목욕탕이 산세 둥지에 처음에는 조성이 되었지만 이것도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결국은 폐쇄가 되었고 다시 마을 주민들은 목욕을 하기 위해 먼 길을 나서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증 프로그램들을 다시 저희가 산세 텃밭에 새롭게 조성을 하고 그리고 운영상의 어려움 때문에 폐쇄가 되었던 만큼 주민들 간의 이용뿐만 아니라 이곳을 방문하는 새로운 사람들도 충분히 즐길 만한 시설을 두어서 적인 자립을 하는 식으로도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산림센터인데요. 마찬가지로 텃밭 인근의 프로그램을 또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봉산에 있는 둘레길 7코스에 여러 자연 요소를 즐길 만한 편백나무 숲을 비롯해서 많은 시설들이 있는데 그러한 자연 위주의 자연길 위주로 나 있는 이런 자연 프로그램들을 산세 텃밭으로 확장을 함으로써 그런 프로그램들을 고스란히 받는 그리고 저층부는 텃밭으로 가는 어떤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층부를 일부 개방을 함으로써 이 텃밭에 진입하는 어떤 물리적인 한계를 같이 극복하는 식으로 학생이 맡아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세 정원이라고 해서 기존에 마을 주민분들이 상추를 심고 이런 자급자족을 하는 1차적인 그런 시설을 넘어서 어떤 이 산세 마을의 브랜딩과 이 트렌드를 대표할 만한 조금 아이코닉한 상징물을 넣음으로써 그리고 그곳에는 기존에 수평적으로 넓게 나 있는 1차 농업이 아닌 좀 수직적으로 쌓아 올리는 그런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이고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학생이 맡아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나 있는 텃밭이 마을 주민들만의 일부 공유 시설이었다면 이것의 커뮤니티성을 확장한다는 것에서 어떤 새로운 상징성을 담은 그런 모뉴멘털한 파빌리온의 형식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산세 공유주거인데요. 좀 전에 산세 노인주거를 한 학생이 맡아서 진행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새롭게 유입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세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또 추세이기도 하고 그러한 흐름을 받아서 산세 공유주거를 또 학생이 맡아서 제안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이곳에 있는 기존에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살지에 대한 것들을 꾸준히 스터디해서 발전시키는 중에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노후화된 건물들을 털어내고, 그리고 이것의 단차가 상당히 심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 기존에 나 있는 등산로까지 좀 연결시키는 그런 물리적인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